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바로 간헐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간헐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요. 교재로는 7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선 자극식별이라는 것과 자극 일반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동 수정 기법들을 좀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좀 지난 시간부터 좀 어렵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걸 공부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 임상에 나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언어 장애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잘 배우시면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업이 참 이론적으로 좀 어려워요. 학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재밌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데 실은 또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책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같이 저랑 함께 간헐 강화에 대해서 좀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교재 7장에서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간헐 강화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강화라는 거는 행동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행동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반대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우실 거냐면요, 행동의 감소를 위해서 간헐 강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역시 이번 시간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계속 책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이 책이 분량이 그렇게 아주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챕터가 뭐 그리 많지 한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시면 좀 책을 계속 이제 읽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장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자, 4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요. 자, 4가지는 저비율 차별 강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대안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는 꼭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역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책은 어때요? 보면 이런 이론적인 걸 설명하고 나서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또 매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요. 자,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극식별하고 자극 일반화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라는 게 꼭 그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늘 빵긋빵긋 웃는 친구들 보면, 그런 학생들이나 학우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 빵긋빵긋 웃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서 빵긋빵긋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웃기게 유머를 하는 친구들은, 농담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좋은 친구입니다만, 장례식장에 가서 농담을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같은 농담이라는 행동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 행동이 가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언어 장애우들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많은 장애우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식별, 이른바 자극 일반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8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극 통제 유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8장에서는 자극 식별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은 좋은 자극, 어떤 자극은 불필요한 자극 이런 걸 이제 식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일반화라고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쁜 행동을 줄어들고 좋은 행동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식별 훈련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8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것 좀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좀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자, 속어 배웠습니다. 자, 속어라는 게 뭐가 있었죠? 자, 조작적 속어가 있고 반응적 속어가 있는데, 자, 결국은 원리는 강화물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더 적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속어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자, 결국은 정적 강화를 통해서 증가된 빈도가 있으면 강화를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중지하는 경우에 반응의 빈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게 속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학습하셨습니다. 자, 8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감소시켜야 되는 행동에 대한 강화물을 통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행동과 속어의 대안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의 결함.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적으로 속어, 즉 안 좋은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안 행동. 자, 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행동을 또 정적 강화를 해서 그 행동을 늘려주면 문제 행동이 줄어들게 되겠죠. 즉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속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어라는 게 항상 쓸 수 없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없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 맞습니다. 공공장소요. 여러분들 만약 극장에서 또는 뭐 공연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속어의 대표적인 치료 원리 중 하나가 무시잖아요. 자, 그때 공연 중에 아이가 운다고 자, 무시라는 속어 방법을 썼어요. 이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속어라는 건 시행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 규칙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연령이 적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장애우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정신 연령이나 언어 연령이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자, 그런 장애우들 같은 경우엔 규칙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시를. 자, 이것을 하면 너에게 이것을 보상을 주거나 이것을 하면 이것을 이렇게 이게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규칙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연속 강화 후에 더 빨리 이루어지는 속어. 야, 연속 강화, 간헐 강화보다는 계속 강화를 주다가 강화물이 중단하게 되면 이따금씩 주는 강화물을 줬다가 줄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속어가 빨리 된다라는 거. 이건 지난 시간에 잘 우리가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지기 전에 악화되는 속어 행동에 대해서도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줄어들어야 될 이 나쁜 행동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한동안 약간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떼쓰는 행동을 없애고 싶다. 그래서 무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어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떼쓰는 거 마지막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조금 늡니다. 그런 게 문제 행동이. 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치료사분들이 만약에 임상에서 이제 자해 행동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자폐 아동을 보셨는데 이제 언어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 행동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속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조금 행동이 줄다가 어느새 조금 늘었다 하면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좋아지기 전에 이제 그 행동이 없어지기 전에 잠깐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방해할 때
즉 소거할 때 생성되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강화 행동을 하다가 주다가 강화를 없애거나 문제 행동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소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아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공격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후에 다시 나타나는 소거된 행동.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느새 이제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라. 네, 그러면 다시 소거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없어졌던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장애우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졌는데 예를 들면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치료에 방해가 됐습니다. 언어 치료에. 근데 어느새 좋아졌다가 몇 회기 지나서 완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손톱을 물어뜯더라. 그런 경우는 다시 소거 프로그램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실 거냐면,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8가지 유형의 간헐 강화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행동을 늘려주는 간헐 강화였죠. 그래서 비율 강화 생각나시죠? 자, 여기서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횟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숫자, 횟수. 그 다음에 단순 간격 강화가 있었고요.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가 있었고, 네, 역시 지속 기간 강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간은 두레이션 좀 달라요. 네, 타임하고 두레이션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간 강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또 여러 번 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건 4가지지만 결국 고정 강화가 있고 변동 강화가 있기 때문에 총 8개로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장에서 여러분들 7장, 8장 참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굳이 경중도를 따지자면 7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간헐 강화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의 간헐 강화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우셨던 건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였는데 간헐 강화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사례가 나옵니다. 토미의 소리 내기 줄이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강화 계획이 부적절한 반응을 감소시키고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헐 강화라는 게 사용됐다라는 게 핵심인데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PPT에다 담기가 좀 너무 장황해요. 자,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가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꼭 알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저비율 차별 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 수업 시간에 외울 때는 이 약어도 같이 알아주세요. 제가 풀네임, 그러니까 이게 약자잖아요. 이니셜이잖아요. 원래 이름을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DRL이 저비율 차별 강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거는 아마 용어가 될 텐데요. 약어랑 될 텐데 자, 이 2가지를 꼭 여러분들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비율 차별 강화는 뭐냐면 특정 반응, 이른바 문제 행동이 낮은 비율로 발생할 때만 강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포인트, 핵심은 뭔가요? 자, 이 포인트란 건 제가 만든 건데요. 반응 빈도가 낮아지면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저비율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악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는데 이 소리를 줄여주고 싶다,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줄여주고 싶다 하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비율이 만약에 10번이었는데 어느 날 5번으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5번 이하로 나타날 때만 강화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저비율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저비율 차별 강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제한 반응 저비율 차별 강화. 지금부터 제가 저비율 차별 강화라는 용어를 DRL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약어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한 반응 DRL이 있고요. 간격 반응 DRL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만 보시면 제한 반응은 반응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간격 반응은 정해진 간격, 두레이션, 어떤 시간을 정하는 거겠죠. 자, 결국은 자, 어떤 문제 행동 비율을 낮은 비율로 발생할 때 강화를 제공하는데, 자, 횟수가 줄어드느냐, 횟수를 제한하느냐, 간격을 제한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한 반응 DRL은요, 강화물이 제시되기 위해서 특정 시간 간격 동안에 최대로 허용 가능한 반응의 수를 명시합니다. 자, 이 사례에서 톰이라는 사례에서 이걸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언어치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침을 뱉는 아이가 있어요. 치료실에서. 그런 아이들 은근히 그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 행동입니다. 아이가 수업에 계속 침을 뱉어요. 근데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침을 뱉으면 언어 치료가 가능할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럼 이 행동은 없애줘야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반응 DRL을 쓴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이가 만약에 평균 치료실에서 치료 시간 동안에 한 회기 동안에 침을 뱉는 횟수를 세하려 봅니다. 파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한 회기에 10번 침을 뱉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거 줄여야겠다. 갑자기 침을 못 받게 한다고 해서 침 뱉지 마 한다고 해서 침을 안 뱉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좀 습관화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행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하지마 라고 해서 고쳐질 거였으면 벌써 치료실 오기 전에 부모님이 고치셨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10번 중에 5번 미만으로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강화를 주자라고 이제 정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한 반응 DR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대 허용 가능한 반응수는 한 회기에서 전체에서 쓸 수도 있고 분리된 간격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회기가 우리가 치료 시간이 보통 한 40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40분 동안 평균 아이가 10번 침을 뱉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40분 동안 허용 가능한 반응수는 5번. 그래서 제한 반응 DRL5라고 쓰면 5라고 쓰면 이 아이는 5번 미만으로 했을 때만 강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간격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 회기 동안에도 치료 활동을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음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단어 수용어휘 늘리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에 나눠서 역시 최대 허용 가능한 반응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처음에는 조음 치료를 한 20분 하고 20분은 나머지 이제 수용어는 치료한다면 조음 치료할 때 5번 미만, 그 다음에 수용언어 치료할 때 5번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한 반응 DRL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 조건이 충족될 때 유형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DRL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춘다면, 자, 여러 가지 지금 치료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행동수용법이 나올 텐데, 자, 이 어떤 상황에서 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 참을 만한 경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참을 만한 경우. 자,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적게 나타날수록 더 좋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제한 반응 DRL은 어떨 때 쓰느냐? 그 행동이 참을 만한 경우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치료할 때 여러분들한테 침을 뱉는 행동,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침을 뱉어요. 문제 행동으로. 이거는 줄여줘야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참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침을 뱉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주 위독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다른 걸로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해요. 막 송곳으로 이렇게 자기 손을 찔러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이제 문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참을 만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위급한 행동이죠. 자, 손목을 막 그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이번 치료실에는 10번 손을 긋는 아이니까 손목을 5번 그으면 강화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참을 만한 행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수용 가능한 행동. 뭐 침을 뱉는다든지 다리를 뭐 쿵쿵 소리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하는 겁니다.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적게 나타날수록 더 좋은 경우.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침을 뱉는 행동은 적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질문하는 행동 어때요? 자,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아스퍼거 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기능 자폐 아동을 우리가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스퍼거 신드롬 아이들 중에서 질문으로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심을 좀 받고 싶은가 봐요. 그 친구들은 보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 선생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저한테 만약에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선생님 눈은 왜 그래요? 선생님 코는 왜 그래요? 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 자, 근데 이거는 줄여주는 행동이 좋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적게 나타나서 나타나면 좋죠. 사실은 질문하기라는 활용적인 기능인데요. 이것도 질문하기라는 행동은 사실은 부적절하게 너무 많으면 좋진 않죠. 근데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아예 질문 안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아예 그 행동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행동은 적게 나타날수록 좋지만 실은 질문하기는 바람직한 행동이죠. 너무 과한 게 문제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쓰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한받는 DRL은 어떤 행동이 참을 만한 경우, 그러니까 치료사가 뭐 침 뱉거나 하는 정도, 행동이 적게 나타날수록 더 좋은 경우, 그런 행동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간격 반응 DRL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격 반응. 자, 말 그대로 간격, 인터벌 또는 듀레이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특정 행동이 정해진 간격 동안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자, 이 문장이 바로 간격이라는 거에 한축되어 있는 용어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 PPT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여기서 간격 반응이라는 뜻은 간격 반응, 즉 특정 행동이 정해진 간격 동안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일정 간격이 지난 이후에 그 행동을 할 때 강화를 받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지난 후에 이제 안 하다가 그 행동을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 강화.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요? 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강화를 준다는 거예요. 즉 포인트는 뭐냐? 일정 간격 동안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하게 다시 그 행동을 할 때 뭐 강화를 받는 거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마치 이 행동 일정 시간 안 하다가 다시 하면 뭐 주는 거구나. 즉 그 행동을 하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핵심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높은 비율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제가 이게 PPT 작성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감소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인 경우. 자, 아까 예를 한번 들은 건데요. 질문에 항상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옛날 이런 거 개그 코너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했는데 오늘 날씨는 할 때부터 벌써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이 주로 보이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가요? 적절한 수준으로 질문을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죠. 자, 질문을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높은 비율로만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좀 줄여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표적 반응이 있은지 15분 후에 질문하기 반응이 있은지 1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질문을 할 경우에만 강화를 즉각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1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간격 반응 DRL 15는 15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뭐 어떤 강화를 준다라는 건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 간격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표적 반응이 발생한다면 강화를 하지 않고 간격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그 강화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책에서 사례 157쪽에 말빠른증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청성장애 수업을 배우면 말더듬이라고 하는 유청성장애 외에도 속화라고 하는 말빠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이 사례에는 이런 간격 반응 DRL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저비율 차별 강화는 자, 낮은 비율, 즉 낮은 횟수, 낮은 빈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내가 정해진 문제 행동의 횟수의 핵심을 초점을 맞추면 제한 반응이고요. 간격에 초점을 맞추면 간격 반응 DRL이었어요. 자, DRL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부터가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예요. 자, 여기서 0이 뭘까요? 자, 여기서 0은 제로예요, 제로. 말 그대로 숫자 0입니다. 즉, 이 제목만 보면 반응 빈도가 0.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강화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핵심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반응이 없어야지만 강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발달 장애우들 어떠세요? 발달 장애우들 자해 행동 같은 거 많이 보이죠. 네, 그런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의 자해 행동 같은 경우는 자, 아까처럼 제한 반응을 쓰게 되면 어떤가요? 쓰면 안 되죠. 자해 행동을 네, 횟수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막 송곳으로 자기 손을 찌르거나 치료사를 막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10번 찔리면 안 되고 5번 찔리면 괜찮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행동은 아예 없어져야 되는 행동이에요. 자, 9살 게리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책에 보면 얘는 정상 지능입니다. 근데 계속 몸이 가렵다고 피부를 긁어요. 자, 이런 아이들 정상 아동들 중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피부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 행동은 횟수를 줄이는 게 의미가 없죠. 상처, 몸을 해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빈도 0입니다. 이거는 0 차별 강화를 쓴다. 자,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는 우리가 약어로 DR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DRO입니다. 자, 이건 뭐냐? 명시된 반응이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아예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강화물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DRO 2분이라고 표시한다면 2분 동안 이러한 행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강화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 결국은 나중에 그 회계 계획서나 회계 보고서에 회계 계획서에 특히나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쓸 때는 뭐 방금 전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들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은 쓰죠. DRO 2분.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반응 차별 강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른 반응 차별 강화 꼭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반응 차별 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되거나 오래 발생되는 경우에 잠시만요. 자,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되거나 오래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짧은 간격의 DRO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치료실 가면 어때요? 어떤 아이가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자, 이 아이들은 주의력도 결핍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치료실을 뺑글뺑글 돌기 시작해요. 마라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막 쇼트트랙 경기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치료할 때 만약에 아이가 앉아있지 좋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면 이거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문제행동이란 그런 거예요. 자, 언어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안 좋은 행동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자주 발생해요. 그러면 짧은 간격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분, 30초, 최소 30초 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해주고, 자, 1분 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돼요. 자,
DRO 간격의 설정의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RO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는요, 행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 행동이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해 행동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정상이죠.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크게 신체가 손상당하니까요. 강화의 양이 최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DRO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니까 여기 DRO 0 담지 않았나요? 그래서 DRO 하면 이게 0 차별 강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오늘의 세 번째 간헐 강화의 핵심은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특정한 표적 반응 제거에 양립 불가능한 반응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특정한 표적 반응, 문제 행동이 되는 반응이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치료사 선생님한테 손에 이렇게 침을 바르고 얼굴에 수분이 부족할까봐 이렇게 발라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침을 이렇게 발라서 치료사 얼굴에 발라주면 누구나 싫죠.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은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양립 불가능한 반응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양립 불가능한 거. 자, 침을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거 많이 사용해요. 그 치료실에서 아이가 이렇게 얼굴에 침을 발라서 그것도 그냥 안 바르고 예쁘게 문질러 줍니다. 마찰열을 이용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이것을 발라주려고 할 때 동시에 얼굴에 바르면서 할 수 없는 행동, 악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발라줘야지라고 선생님 얼굴에 손을 댈 때 선생님이 악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수를 이렇게 하면 얼굴에 바를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행동은 동시에 표출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악수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바를 수는 없죠. 이쪽 손으로 한다? 역시 같이 악수를 하면 되죠. 이렇게 두 손을 잡고. 그러면 손이 두 개가 이상이지 않는 이상, 세 개 이상이지 않는 이상 얼굴에 바를 수가 없겠죠. 또 뭐 일어서기와 앉기가 있겠죠. 자꾸 일어서는 아이들은 앉기를 이렇게 더 강화시키거나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결국은 양립 불가능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특정한 표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자,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라고 해서 자, 여기 DRI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헷갈리죠? 뭐 DRO도 있고 DRI도 있고. 그래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DRI라는 게 결국은 양립 불가능한 행동을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자, 대표적인 예가 뛰어다니는 ADHD 아동이 있어요. 막 산만하게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아동의 뛰어다니는 행동을 줄이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는 앉아있기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앉아서도 뭐 어떻게 보면 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160쪽에 표 7-1에 양립 불가능한 행동의 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보세요.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대안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뭐가 다르냐? 대안행동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A가 영어로는 alternative예요. 자, 그 영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alternative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거예요. 대안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양립 불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이 아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안행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안행동이라는 것은 아예 나타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흡연 한번 보시죠. 자, 담배. 자, 담배 대신에 대안행동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사탕을 먹는다 쳐요. 여러분들 금연하시고 싶으신 분들 담배 끊기기 쉽지 않으니까 사탕을 대신 물잖아요. 자, 이 행동은 어떤가요? 양립 불가능한 행동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뭐 담배를 피면서 사탕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이 행동은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못 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같이 이렇게 좌우로 사이드로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대한 행동인 거죠. 자, 담배 대신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예, 피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한행동 차별 강화 DRA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수능적인 행동을 강화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그 다음에 무시하면 자, 수능적인 행동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성이 증가되고 공격성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RA, 대한행동 차별 강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RA와 DRI는 단순한 소거보다 실제로 시행하는 게 좀 복잡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DRA, DRI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론도 좀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안행동도 찾아야 되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 대신에 대안행동으로 사탕을 문다. 한때 항상 사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자, 하지만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바람직한 새로운 행동 개발하거나 오래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때에는 DRA나 DRI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감소를 위한 여러가지 강화 계획의 함정에 대해서 교재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화 계획의 함정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강화 계획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꼭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여러가지 강화 계획의 실수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언어 치료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뭐 이전 챕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료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자극을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반응에 있어서 잘한 반응은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잘못한 반응은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이냐가 실은 언어 치료의 가장 간단한 치료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를 어떻게 주겠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임상 현장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고요. 그냥 뭐 단순한 강화만 우리가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걸 잘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자와 또 여러분들의 치료 실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동 감소를 위한 간헐 강화 계획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역시 교재 163쪽에서 1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8장을 같이 지금 시행하기에는 너무 또 이 초과 시간을 또 지나버릴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 7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8장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자, 오늘 뭐 배웠나요? 자,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헐 강화를 배웠고요. 자, 4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배웠던 저비율 차별 강화는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 뭐였다고요? 횟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한 반응 저비율 차별 강화, 그 다음에 간격 반응 저비율 차별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저비율 차별 강화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2분 동안에 이거를 행동을 안 하면 강화를 주거나 이런 거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빈도 0이니까 DR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0하고 5하고 닮았잖아요. 이거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경우에 예를 들면 자해 행동이라든지 상대방을 공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강화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저비율 차별 강화 같은 경우는 이 행동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고, 예, 참을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게 나타날수록 좋을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는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같이 할 수 없는, 동시에 할 수 없는 행동들. 네, 예를 들면 얼굴에 침을 바르면서 악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행동들. 자, 앉으면서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행동들.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행동을 강화해주는 방법이 바로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한 행동 차별 강화는 유사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한 행동이라는 거는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 하지만 뭔가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방법이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7장에서 배웠고요. 자, 나머지 8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자극 식별과 자극 일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